이제 그 조춘호 박사님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을 그 대기과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본인이 그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뭐였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뭐 그런 뭐 계기가 있고 뭐 가슴이 뛰고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단 직업으로다가 그냥 진짜 막연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항상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고 잔디밭 위에서 뭐 온도 보고 뭐 이러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산다는 거 그거 괜찮은데 그냥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그렇게 한 30년 넘게 이제 직장에서도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해왔지만 정말 뭐 잔디밭 위에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지나가는 구름을 이렇게 보고 했던 거는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었을 때 그 꿈꿨던 거는 그런 날은 며칠 없었고요. 네. 학교 가자마자 뭐 방정식만 잔뜩 풀어놓고 맨날 그런 거나 풀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런 거를 또 프로그램 시켜갖고 예측하는 쪽으로다 그렇게 했었고 그게 제가 꿈꿨던 거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밤하늘을 별을 보는 천문학자들도 예. 실제로는 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만 보고 있고 예. 마찬가지로 계산만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그 이상하고 실제 일로서의 현실은 많이 다른 면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럼 그 30년간 재직하신 곳이 국립 기상과학원이신데 그 뭐 일반인들이 잘 아는 기관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기상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하시는 일은 어떤 것들을 주로 연구하셨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상청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개발 업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개발 업무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이거를 개발을 하는 곳이고 또 이제 관측도 해야 되고 특별한 관측들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에어로졸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한 우리가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거는 기상청 자체에서 하지만 이제 아주 특수한 관측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했었고 저 자신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처음 한 15년 동안은 거의 그 이제 전 세계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예측 시스템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탄소를 추적을 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추적을 하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개발 쪽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자리가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그 단계부터는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제 제주에서 찍은 사진이시고 네. 근무도 거기에서 하셨는데요. 제주도라는 곳이 그런 기후 변화 혹은 뭐 기후 관측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남들이 늘 부러워하는 네. 제주에서의 삶과 연구는 어땠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특별히 뭐 그곳이 뭐 그 어떤 뭐 다른 거보다 뭐 특별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후나 날씨를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거의 뭐 우리가 원격적인 자료, 뭐 위성으로 본다라든가 레이더로 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외곽지대를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곳까지 가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냥 정부 시책상 어떻게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방을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뽑는 인력 그런 충원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거기서 물론 이제 익숙하게 있는 뭐 개개인들은 어떤 사람은 또 도시형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익숙하게 그 자연 자체를 또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괜찮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았고 예,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력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책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그 쓰신 책이 사실 처음에는 연재했던 것들을 모아서 내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재하고 책을 쓰시게 된지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낮에도 주로 이제 맨날 잘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회식하러 나가도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회식을 하고, 근데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상태로다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뭐 시민단체에서 하는 뭐 환경과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이런 어떤 뭐 세미나가 있거나 이런 뭐 발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가서 그런 걸 좀 들었었고, 그러다가 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번씩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기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온라인 모임인데, 과학책을 읽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온라인 모임인데, 그게 한 5년 전? 그때쯤에 한번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 이제 그렇게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 있다라고 하니까, 야, 요즘 기후 위기가 이슈인데 한번 이야기는 해봐라. 그래서 뭐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를 한번 뭐 글로 써보는 게 어떠냐. 그때 뭐 그런 이야기는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뭐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눈여겨보셨던 그 신문사에 계셨던 분이 그 두세 달쯤 후에 연락이 와서, 이제 중앙일보 그 일요판이죠. 거기에 이제 한 면을 매달 하나씩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글쓰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예. 근데 뭐 칼럼을 써서 그걸 편집해서 책을 내는 경우는 꽤 많은 경우에 있기는 한데, 예. 이 경우에는 그렇게 모인 칼럼만을 그대로 편집해서 낸 게 아니라 예. 손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좀 고생하신 건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대로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러다 뭐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군데서만 계속 썼던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썼던 거를 다 기본으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내용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균형도 좀 맞춰야 되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를 다시 한번 그렇게 다듬은 그러한 책입니다. 예. 그럼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전공을 지질학을 한 사람인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20만 년으로 봤던 스케일보다 더 큰 뭐 40억 년 스케일로 네. 봤을 때라면 이런 빙하기와 간빙기가 오가고 그런 기후 변화가 있고 그 결과로 종이 멸종하고 새로 생기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정말 큰 변화가 지구 탄생 이래 최초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혹은 뭐 육상 생물들은 모두 살 수 없게 되어 버렸다면 그 생물들이 더 위에 있는 예전에는 척박했지만 지금은 약간 더 쾌적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도 살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은 인류가 지금처럼 70억이 넘는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만 줄어든 인구이지만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건 아니냐. 뭐 지금 그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2도 혹은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그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구에서의 인간의 삶은 어떨 것인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먹이 사슬 최상위종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그 5번의 대멸종이 있었지만 결국 생명은 훨씬 더 다양성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잖아요. 그런 멸종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생대에 그게 계속 지속이 되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죠. 포유류가 워낙 뭐 공룡이 거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 거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포유류가 이 신생대에서 이렇게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또 우리 인류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물론 그건 뭐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이제 비추었던 그 패턴으로 보았을 때 분명 최상위종이었던, 그게 왜냐하면 하부 구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는 우리가 종이 다시 이제 그 다양해진다고 해서 과거가 재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그런 세계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인간이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든 그러한 거를 들춰보았을 때 우리가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런 근거 없이 미래를 이야기는 못하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그 패턴을 보았을 때는 인간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질학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멸종을 할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 종들이 새로 번영을 할 테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의 6번째 대멸종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 탄소의 배출이 문제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그 탄소 배출을 덜 하자라는 것만으로는 어쩌면 늦었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뭐 탄소 고정 같은 것들을 하는, 뭐 탄산염항 같은 걸로 다시 뭉쳐서 기체 상태의 탄소를 고체화하자라는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와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안이 혹시 지금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방식으로다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쓰면은 안 된다가 지금 현재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어떤 공학적인 방법이 아직까지 그런 메시아의 역할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 위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만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적인 이런 위기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지구로부터 착취적으로 에너지와 이 자원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거의 공짜로다가 오만 오염물질을 다 그 폐기물을 갖다가 지금 이제 지구에다 갖다 버리는, 이게 전혀 지금 순환도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공학에 뭐 그 어떤 공학이 등장을 한다 해도 결국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요것만 제거를 한다 해도 또 다른 그런 어떤 문제들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뭐 아까 강연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결코 우리가 뭐 결핍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건 아끼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이거는 우리 사회 자체를 재구성을 해야지만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으로 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석유가 더 이상 자원이 고갈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안으로 나온 기술 개발인 그 오일 쉐일 같은 것들의 그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후변화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갔었다는 의미에서 기술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할 거리를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상투적이지만 유익한 질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나는 그러면 뭐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기 위해서 차를 덜 타고 뭐하고 이런 식의 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강연 중에 그렇게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아니면 세계 기구의 그런 법과 제도,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꾸려면 그런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할 거야라는 것들이 사실 오늘의 결론 혹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도록 관철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뭐 민주사회 시스템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결국 시민이 이러한 어떤 그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윤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하겠죠.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서 뭐 일회용품을 안 쓴다라든가, 뭐 육식을 좀 줄인다라든가, 그 다음에 아무튼 뭐 대중교통을 뭐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것만 갖고서는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오늘날 그런 개인의 그런 어떤 윤리성이란 어떤 도덕성이 이게 폭발시킬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연대를 해갖고 이런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의원들을 의회로 보내놔야지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집행을 해낼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을 또 시민들이 또 뽑아놔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방법은 바로 정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신 거죠? 저는 전혀 출마를 안 하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렇다면 그 뭐 출마를 안 하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예. 그 전 원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예. 지금 이런 활동을 포함해서의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일단은 뭐 경희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 거기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우리가 뭐 좋은 과학, 아무튼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기후위기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 갖고 각 이제 시민단체들이 거의 한 400개 단체들이 연합이 돼 있는 조직이 있어요.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뭐 중심에 있지는 않고요. 그냥 뒤따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습니다. 네. 그 뒤따라만 다니지 않고 거기에서 컨텐츠를 채우는 일을 하시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뭐 책 때문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이 책의 다음에 내실 혹은 내시고 싶은 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요거는 좀 전에 이제 강연 중에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 이게 이제 기후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그 이제 IPCC 6차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판이 갈려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이제 정보가 여기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아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또 새롭게 또 이해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 아니면은 최종 이제 이 IPCC 보고서가, 그러니까 과학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이제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가 이제 과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느냐. 농업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하는 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산업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적응 파트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내년 아마 봄에 과학책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가을쯤에 적응하고 저감,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어떻게 이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냐, 에너지와 관련된 이 보고서가 3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고, 내후년에 종합 보고서가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종합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만든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거는 정책 결정자들이 보고서 나중에 유엔에서 그럼 각 나라가 어떻게 줄여야 되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 보고서용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건 아마 내후년 봄에 나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년쯤에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그 정책 보고 결정자 까지 종합 보고서가 나올 때쯤에는 최소한 책은 내야 돼. 다시 이걸 개정 증보판을 지금 써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다음번 책의 제목은 사실 파란 하늘 빨간 지구가 아니라 파란 하늘 파란 지구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사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이게 과학자가 쓴 과학책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역사로 시작을 해서 정치와 사회 분야까지를 아울러서 이해를 해야만 이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세워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께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의 메시지를 핵심적인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떤 걸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걸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 위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빤히 이 위험을 알면서도 지금 저벅저벅 그 세계를 향해서 들어간다. 결국 우리의 이제 그런 무한한 욕망이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을 보지 못하고 들어간다. 나중에 이러다 진짜 멸망을 한 다음에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층을 이제 뒤지면서 그때 어떤 이런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생물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얘네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알면서 이렇게 다 멸망을 했지? 우리가 그 전까지 다 멸망은 정말 지구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 이거는 인식을 해놓고 나서도 멸망을 했다. 이건 정말 뭔가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그 자체만 생각을 해도. 예, 그 화석을 보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이 기후라고 하는 이 자체, 이 위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음 인식한 세대죠.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또 마지막 세대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일종으로 지구 전체에 분포하는 유일한 동물인 인류라는 게 번성한 이유가 대부분의 생물들은 환경에 자신을 적응함으로써 살아남았었는데 환경을 자신에게 적응시킴으로써 살아남은 종이라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면 지금의 이 기후변화도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어떻게든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걸로 그럼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오늘 강연 이후에 다음 스케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되어 있었던 김승섭 교수님의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는 강연은 작가의 개인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있는 강연은 8월 13일에 있는 황정아 박사님의 우주 날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강연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릴 부분은 이 올해의 과학도서 10권에 대한 청소년 독후감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 가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